어느 작은 마을에 정의 마을이라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이름답게 정의와 공정성을 매우 중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마이클 샌델의 철학에 흠뻑 빠져 있었고 그의 이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구현할 수 있을지 늘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다양한 음식을 나누고 게임을 하며 즐기는 전통적인 축제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문제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던 웅장한 사과나무가 굶줄로 둘러쳐져 있었고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언급하며 사과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며 개인의 선택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 마을의 원로인 엘레나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의 행복을 바라거나 누구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과나무는 이 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가장 오래된 전통을 따라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먼저 한 입 베어 무는 것이 어떤가? 엘레나 할머니의 제안은 마이클 샌델의 철학에 깊이 뿌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은 공공의 이익, 공동체의 전통,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제안에 수긍하며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사과가 그녀의 손으로 넘어가자 할머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세로이 사람들이 나뉘어 사과를 같이 나누며 공동체의 가치가 단순한 개인의 만족이나 선택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정의 마을의 사람들은 샌델의 철학을 실천하는 더 깊은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도덕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가장 올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며 함께 결속된 공동체로서 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기는 작은 마을 플레저빌. 이 마을은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한 가지 큰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오크나무였습니다. 이 오크나무는 수백 년 동안 자라왔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존재였지만 최근 나무가 너무 커지면서 이 나무 때문에 마을 중앙 광장에서 열리는 연례축제가 좁아졌습니다. 마을 정책 결정자였던 올리버 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무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무를 베어내고 넓은 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리버 시장은 젊은 시절 철학을 공부하면서 벤담의 공리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선택은 무엇일까? 그래서 올리버는 먼저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각자의 의견을 나누게 하고 그 의견에 따르는 행복과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행복 측정 장치라는 독창적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계는 각 투표자가 어떤 선택에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지를 행복 척도로 숫자로 표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투표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신이 나서 광장에 모였고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며 행복 측정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무를 유지하자는 쪽에 투표한 사람들이 행복 척도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았지만 이를 베어내고 더 많은 공간을 만들자는 사람들의 척도가 훨씬 더 높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과 축제를 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리버 시장은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나무를 대신 아름다운 조각상과 분수로 대체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 연례축제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는 대성공이었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결국 플레저빌 주민들은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이 작지만 중요한 결정에서도 얼마만큼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날을 기억하며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오던 오크나무는 이제 주민들에게 그 당시의 지혜로운 선택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올리버 시장의 철학적 접근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플레저빌은 편안함과 행복이 가득한 마을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테오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테오는 매일같이 들판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저녁이 되면 하늘의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테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테오는 휴메 감정중심 도덕이론을 기반으로 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자 마을
광장에 앉아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태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아주 먼 나라 왕국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이성적이고 철저한 계획가였고 동생은 감정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공감형이었죠. 어느 날 그 왕국에 큰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은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렸어요. 사람들은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형은 곧바로 이성을 동원해 여러 나라에서 물을 사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는 복잡한 계산식을 내세워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죠. 반면에 동생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상황과 느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 동생은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파기로 결심했죠.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마을 한가운데 깊이 파보면 천 연수가 솟아난다는 내용이었어요. 청중 중 한 아이가 손을 들어 물었어요. 그래서 그 전설이 진짜였나요? 태호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네, 동생과 마을 사람들은 함께 노력해 전설의 우물을 찾아냈어요. 마을 전체가 다시 물을 가질 수 있었고 모두가 기쁨에 찼답니다. 행동의 시작은 감정에서 비롯되었고 그 감정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호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태호는 이야기에 결론을 지으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처럼 도덕적 판단과 행동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도덕이 아닐까요? 흉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결국 우리의 진정한 인간다움은 감정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태호의 이야기에 감사를 표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흉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태호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모두가 제각기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았답니다. 이렇게 태호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통한 도덕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전하며 그들의 삶에 작은 영향을 미쳤어요. 태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흥미로운 썰로 남았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든 한 철학 강연회를 상상해보세요. 무대는 은은한 조명 아래 그림자가 드리운 고전적인 강연장입니다. 강연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소개하러 나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튀어나가고 말았습니다. 강연자는 강단에 올라 여러분, 오늘은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자연법은 인간 이성이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도덕적 법칙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는 걸 알죠? 이렇게 말을 꺼내자마자 객석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슬며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저기 신사분, 질문이 있으신가요? 강연자가 묻자 그 남성은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 아내의 쇼핑 습관이 자연법에 포함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왜 그녀는 쇼핑할 때마다 선을 추구하는 것만 같은데 우리의 계좌는 한가족 적자로 고꾸라지는 걸까요? 방청객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강연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자연법은 개인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쇼핑 중독은 어쩌면 만족감이나 소속감, 같은 인간 본성에 관련될지 모르죠. 하지만 자연법에 따르면 그녀의 행위가 가족 재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이 악의 경계에 서 있는 걸 재미있다 싶죠. 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또 다른 손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야망이나 꿈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 야망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자연법에 의해 선한 것인가요? 강연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답했습니다. 야망은 아주 멋진 본능입니다. 그러나 자연법은 우리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게 합니다. 야망이 자기중심적이고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 이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아퀴나스도 아마 우리의 꿈도 공동선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했을 겁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 동안 수많은 기발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반려견의 고무 장난감 집착이 자연법에 부합하는지 궁금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부장님이 월요일 아침마다 없던 회의를 만드는 습관이 신의 영원한 법과 연결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강연회는 아퀴나스의 이론이 실생활에서 어떤 기묘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며 사람들이 웃음과 함께 철학적 사고의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자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자연법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 것인지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은 우리가 무엇을 무시해야 할지도 잘 알려주죠. 예를 들면 과도한 월요일 회의라거나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은 답변 의무화 깊이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렇듯 철학은 우리의 삶을 반영하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코미디를 발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그 찰나의 순간에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